대검찰청은 오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안에 출범하는 수사단은 서울고검청사에 설치되며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수사단장에는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임명됐으며 부장급 검사 2명과 평검사 대여섯 명이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적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에 전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의 기온은 13.7도, 습도는 44%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KBS 뉴스9의 앵커인 엄경철 기자, KBS 보도국장, 즉 통합 뉴스룸 국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오늘 사내 투표를 마치고 과반 투표의 과반 찬성을 받게 되면 KBS 뉴스의 선봉장이 됩니다. 그가 오늘 앞으로 KBS 뉴스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출입처 제도를 없애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출입처 제도란 출입하는 기자들이 정보를 먼저 접하고 출입처 공무원을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지요. 폐해 당연히 많습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대표적입니다. 권력기관과 언론사 사이에 검은 유착의 출발점, 이것이 바로 출입처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엄경철 국장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는 광고에 기반한 상업방송과는 다른 차별화된 뉴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차별화된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수신료를 회수당할 수 있다. 최근 김경록 PB 사건과 관련해 KBS 보도가 도마 위에 올랐지요. 가장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카드를 꺼낸 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언론사인 KBS의 출입처 제도 혁파, 이런 극약 처방이 시효를 거둘지 주목하게 되네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생방송 현장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주의 중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 힘내시죠. 오늘도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라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하기로 했다. 아, 이 소식 굉장히 주목되네요. 뭐 오늘 가장 큰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 대검찰청은 오늘 이 세월호 참사 사건 관련 재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단장은 특수통인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맡았고요. 네. 이 부장검사 2명 그리고 검사 5에서 6명 등 이 10명 안팎의 검사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출범할 예정이고요. 이 사무실은 서울 소초동 서울 고검 청사에 마련이 되고요. 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수사 지휘를 하게 됩니다. 네. 윤석열 총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이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 세월호 참사 수사 관련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철희 의원이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이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는 의혹을 지적하면서 이 재수사할 것인지 뭐 여부를 묻자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이 접수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지난주죠. 이 앞서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 경찰이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를 발견하고도 해상에서 약 5시간을 허비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바가 있고 네. 또 이와 함께 이 헬기를 통한 수색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이 전반적인 수색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뭐 추후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네. 또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도 이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라면서 검찰의 재수사를 거듭 촉구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200여 명을 검찰에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근데 말이죠. 수사 단장이 임관혁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 보니까 말이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재직 시절에 평검사로서 직접 우병우 수석을 모셨던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병우 인맥으로 통하는 인물이 바로 임관혁 안산지청장인데 이분을 지금 세월호 수사단장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을 샀고 네, 수사 압력을 한 당사자죠. 근데 수사를 네. 방해한 거예요. 이 의혹이 맞다면. 네네. 네. 우병우 인맥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검찰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글쎄요, 뭐 거기에 대한 뭐 입장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뭐 의문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끝내 사과를 했네요. 네, 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이 국회 예결위원회에 왔는데요. 이 강기정 수석은 지난 1일 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고성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속에 끼어든 것은 100번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강기정 수석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 국회를 중단을 한 만큼 이 정무수석이 직접 사과를 함으로써 이 난국을 풀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네. 하지만 이 자유한국당 그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사과를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를 받지 않겠다. 네. 아니 본인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계속 우긴다라고 모욕을 줬는데 말이죠. 이 강기정 수석이 그래서 좀 사과를 하면서도 이 국회 파행에 대해서 좀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 네. 이 국무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 국회는 왜 질문만 하고 답변을 듣지 않느냐. 답변하면은 뭐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왜 불신부터 하느냐고 한다라면서 뭐 국회 파행 원인이 뭐 본인 때문이라고 한다면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지만 이걸 핑계로 국회가 계속 공전되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네, 이렇게 나경원 덧붙이기도 원내대표 했습니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사실 그 파행이 왜 빚어졌어요? 그 안보실장한테 우긴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써가면서 네. 모욕을 줬는데 말이죠. 이 안보실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그 네. 안보실장이 이제 답변을 하니까 예. 우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그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뭐 자기들 피감기관이죠. 운영위원회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이 네네. 그 피감기관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그 모욕을 주고 막말을 해도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네, 뭐 서로 간에 좀 품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품격을 지켜줘야지.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 한 수 접어서 사과를 했더니 사과 안 받겠다. 아이고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네. 일단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계엄령 문건 수사를 했던 군 특별수사단이 되려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했다. 이거 진짜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참담해요. 네, 정말 참담하죠. 네. 이 군 인권센터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와 같이 밝혔는데요. 이 계엄령 문건 관련 군검 합동 수사단의 이 공동 수사단장이었던 이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에 이 휘하 그 군 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군 인권센터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군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8월 20일에 이 국방부 송무팀장인 신기훈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바가 있는데 네. 이 신기훈 중령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박근혜 정부 당시 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신기훈 중령이 지난 2016년 10월 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서 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서 보고를 한 사람인데 네. 그 명분이 또 한편에서는 화제가 됐죠. 네. 북한에서 일이 났으니까 서울에 계엄령 선포한다. 이런 내용이어서 좀 당혹스럽게 했는데 예, 예. 어쨌든 이때 만들어진 문건이 이 국회가 이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 어떻게 이를 저지할 것인지 또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 군 검찰 특별수사단이 당시에 신기훈 중령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리고 이 특수단이 관련해서 문건을 확보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 이 김관진 전 안보실장 주도 하에 준비되던 이 관련 계엄 계획에 대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이 됐는데요. 대신 이 군 특수단은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수사를 하지 않고 이 신기훈 중령을 다른 건, 그러니까 별건으로 이 군사기밀 누설, 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2018년 11월에 불구속 기소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수사의 진행을 방해한 자가 이 바로 당시 군 특별수사단장이었던 전익수 대령이라는 것이 이 군 인권센터의 주장인데요. 이 전익수 대령은 이 신기훈 중령에 대한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짓고 이 휘하 군 검사들에게 자신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버렸다라고도 하는데 네. 물론 이제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었고요. 허허. 군 인권센터는 제보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접했다라고 밝혔고요. 이와 함께 이 전익수 대령이 이 평소에 이 신기훈 중령과 이 호영호재하는 좀 가까운 사이였다. 네, 호영호재하는 사이. 네, 덧붙였습니다. 네. 호영호재하는 사이면 봐줘야지. 아, 네. 네, 그렇죠. 봐줘야지. 네. 나라 기강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예? 군부터 잃어버리면은 네. 뭐 안 되겠죠. 좀 네. 군에서 이렇게 호영호재로 네. 모든 걸 호영호재 넘겨버리기에는. 때문에 이렇게 봐주기를 네. 한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예? 그 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계엄령 문건이었는데 네. 이 수사를 이렇게 엉망으로 했군요. 네, 덮으려고 한 사람이 있다면 뭐 엄중하게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사가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재수사가 답이에요. 예, 엄정한 재수사가 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몽골의 헌법재판소장이 우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기막힌 얘기를 했다고요. 네. 뭐 기막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네. 도르지 오드바야르 이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이 지난달 31일 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항공사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주 몽골 대사관 측이 이 헌재 소장의 면책 특권을 주장해서 곧 풀려났었는데 하지만 이제 외교부가 이 몽골의 헌재 소장은 이 국제법상 면책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서 이 경찰의 석방 조치를 두고 논란이 좀 있었죠. 예. 이에 경찰은 이 오드바야르 소장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 뭐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뭐 다시 들어오겠냐 뭐 이런 반발이 있었지만 네네. 이 어쨌든 오드바야르 소장이 오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네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이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회의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가던 중에 이 환승을 위해서 한국에 다시 들렸는데요.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서 이 오드바야르 소장을 연행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오드바야르 소장은 성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요. 네. 자신이 아니라 자기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 다른 몽골 시민의 소행이 자신의 잘못으로 둔갑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같은 나라 사람을 네, 죄를 이제 뭐 그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네. 하지만 경찰은 이 다른 몽골인들의 증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 소장이 했다라는 거죠. 네. 한편 또 오드바야르 소장은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이 통역을 담당했던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을 향해서 네. 내가 헌재 소장인 거 잘 알지 않냐? 통역 똑바로 해라. 너 어디 사는지 정도는 금세 알아볼 수 있다. 이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 폭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범인인지 알겠네요. 네, 이 말만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수님 뉴스 508로 하지요. 매일 5시 8분에 시작하면서. 아 그렇게 할까요? 네, 내일부터 508로 하겠습니다. 바로 바꿉니까? 아 그럼요. 역시 청취자의 뜻은 네, 그렇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소통하는 라디오 방송. 네. 김용민 라이브. 저녁 시간대 톱 시사 프로그램이 되고 싶습니다. 네. 동시간대 뭐 1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네. 예.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 교사들이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고요? 네, 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오늘 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맞는 경쟁 교육 철폐를 위한 이 고교 교사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이 선언에는 이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 이 1,794명이 서명을 통해서 동참을 했는데요. 교사들은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중심의 이 정시 확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10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동시에 이 교실 붕괴를 예상케 하는 반교육적인 이 공교육 포기 선언이다라면서 교과 과정과 교과서를 버리고 이 수능 문제집을 풀이하는 학교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시 확대 정책은 경쟁 교육을 강화하고 이 현재의 고교 대학 서열을 옹호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그런데 교육 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재인 정부가 정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정시 확대는 미래 교육 씨앗을 모조리 불사르는 우매한 결정이기 때문에 손 놓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다라면서 이 교육 격차와 이제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교육 정상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네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네네. 예. 사실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교적 지지하는 편인가 봐요. 네, 뭐 학생부 종합전형의 현 상태를 지지를 하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해법이 정시로 돌아가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네. 게 이 교사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많은 지식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정시 확대는 말 그대로 줄 세우기 입시로 네. 돌아가는 거다.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뭐 정시 확대하면 이제 수능 점수로 가기 때문에 이 고액과외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른바 이제 좀 부자라고 할까요? 네. 뭐 그분들이 좀 유리한 좀 고지에 선다 네. 이런 것이 이 주장의 어떤 요지입니다. 입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결국에는 정보가 많고 돈 많은 부모들이 네, 결국에는 그 위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래서 좀 네, 이 서열화, 대학 서열화 이런 것들을 혁파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답이라는 점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다는 소식 맥락이 다 있는 뉴스입니다. 네, 이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서울 강남 4개 구 중 그 22개 동 그리고 마포구 1개 동, 용산구 2개 동, 이 성동구 1개 동, 영등포구 1개 동에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강남구에서는 이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동 그리고 서초구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동, 이 송파구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동 등 8개 동이고요. 이 강동구는 길동, 둔촌동 등 2개 동,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이 마포구는 아현동, 용산구는 한남, 보강동 등 2개 동, 이 성동구는 성수동 1가가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이 국토부 측은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추가 지정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이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그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 중에서 이 부산 동래, 수영, 해운대구 그리고 고양시 일부 지역은 해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이어지는 속 인터뷰에서 선대인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쏘아 올려진 게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됐네요. 네, 그동안 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쏘아 올려진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왔었고, 뭐 관련 그 당국에서도 뭐 그렇게 아무쪼록 뭐 인정하는 눈치였습니다만은 이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본부장이 이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을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한 국방정보본부장이 지난달 8일 그 합참 국감 당시에는 그 ICBM은 현재 그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북한이 고도화된 상태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에는 뭐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기술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한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하지만 뭐 그래도 이제 지난달 31일 발사 상황을 보고 또 분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죠. 한편 이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 김영환 본부장이 북한은 그 여태까지 한 번도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지 않았다라면서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제 군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전했고요. 네. 이 자유한국당 이은재 간사는 하지만 이 ICBM이 고체 연료로 넘어가면 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군은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래요.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든 네. 하여간 이 ICBM이 그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지 않았다면은 네네. 그 중장거리가 아니란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가장 지금 민감한 것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네. 뭐 어쨌든 지금 그 북한이 쏘아올렸던 것들은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아니고, 네. 그냥 뭐 일반 탄도 미사일, 뭐 초대형 방사포 이런 상황이지 뭐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자기 나라 영토 영해 안에서 이루어진 실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실험은 우리가 북한만큼 한다. 이게 네, 우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얘기를 했었죠. 청와대의 입장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예. 북한이 쏘면 안 되고 우리는 쏘면 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예. 네. 하여간 그래요. 이 북한이 비핵화를 확실하게 약속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네. 의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북한이 나름대로 지금 벌써 몇 년째 실험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뭐 핵실험이라든지 2년인가요? 2년밖에 안 됐나? 예. 그렇습니다. 몇 년째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그 실험 기간이 실험 안 한 기간이 길어졌단 말이죠. 네. 그럼 북한의 노력도 좀 주목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대화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카님 시간을 당겨서 뉴스 503으로 하지라고 하셨습니다. 예. 503에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라이스 브루어리님 5분 뉴스 빼고 그냥 500으로 가지요라고 하셨습니다. 참 별거에 다 꽂히셨네. 네. 예.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우리 정상근 기자가 5분 늘어나면은 요저 협상 다시 하자고 합니다. 네, 그럼요. 네. 아주 엄격하고 투철한 분입니다. 네. 네. 뭐 계약서를 이따 쓰고 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505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와 볼까요? 박소영 씨. 네, 고속도로 교통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둔내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2차로를 막고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 정체가 심합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또 부곡에서 반월터널 지나기가 어렵고 군자에서 월곡 분기점까지도 밀립니다. 작업 여파를 받는 곳들도 많은데요. 먼저 중부 내륙간 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감곡에서 여주 사이 작업으로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여파로 6km 구간 정체가 심하니까요. 미리 3번 국도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청주에서 남이 분기점 사이 작업 때문에 밀리고 있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평촌에서 하기 분기점 사이로도 2개 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1km 구간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에 계양에서 중동 사이 교통량이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타임라인을 수동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지난해 촛불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군검 합동수사단 부실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단은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서 진상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를 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TBS 라디오 김호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계엄문건 수사 중단은 검찰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재개는 검찰 의지에 달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도 법조인이니까 그러면 조현천이라는 사람을 수사를 못해서 무조건 중지가 돼야 되느냐. 네. 그게 과연 맞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하는 문건이 없던 문건을 찾아서 군인권센터가 공개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검찰도 확보하고 있는 문건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재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재수사 없이도 지금 진행됐던 수사 결과만 가지고도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이거는 그럼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수사 재개가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일단 불기소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기소 이후에 참고인 중지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은 수사 재개를 하면 되죠. 재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검찰의 의지에 달린 거네요. 검찰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조 전 기무사령관 때문에 중지를 해놓던 사건을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재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그렇죠. 거예요. 촛불 집회 계엄령 문건 최종본 진위를 놓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사이에 진실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어제 진짜 계엄령 문건은 따로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 가짜라는 입장을 재차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최종본은 검찰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태훈 소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태경 의원이 입수한 문건이 가짜다, 축소한 것이다. 네네.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네네. 빼고 그러니까 재편집한 것을 네네. 입수해서 그걸 진짜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네네. 것이다. 최종본은 검찰이 알고 있고요 이미 네. 어떤 것인지 그건 지금 하태경 의원과 검찰이 진위 공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네. 하태경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즉 불기소 처분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네. 검찰은 불기소 처분장에서 최종본을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8페이지와 대비 계획 세부 자료 67페이지라고 적시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건 하 의원이 말하는 문건과 다른 건데 검찰이나 하 의원 둘 중에 하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확실히 근거를 갖고 네, 계십니까?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를 그러면 뭐 기자회견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발표할 예정이세요? 적절한 시기에 이 문제가 네. 계속 하태경 의원님께서 고집을 피우신다면 네. 저희가 그 고집을 꺾어드려야죠. 김용민 라이브.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으로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장 영입 배제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공화당이 나서서 박찬주 전 대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장은 우리 공화당은 마음의 고향이지만 가진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런 가운데 홍문종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는 박찬주 전 대표가 삼청교육대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그건 군대말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추후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잘 코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분이 평생 군인이셨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뭐 이제 군대말로 얘기한 거겠죠. 군대 말이요? 군대라고 해도 뭐 그런 아니, 이제, 좀 비상식적인 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예, 그게 이제 그 진위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본인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그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 억울함이라든가 화가 난다든가 뭐 그런 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군인권센터라는 것이 네. 군인들 뭐 인권 보호하고 그런 거보다는 뭐 계엄령 문건이나 뭐 군 전체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는 뭐 홍위병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제가 안 된 표현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문정 예. 대표께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기 박 대장께 충고를 하신다면 요 부분은 사과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 제가 언론을 좀 만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요거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예. 그런 것도 다 나중에 코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거치네. 김용민 라이브. 네, 박찬주 전 대장. 자유한국당에 가겠다. 우리 공화당은 마음의 고향이지만 가지 않겠다. 이런 말과 관련해서 5928번 쓰시는 분. 사랑은 하지만 결혼하지 않겠다. 이 말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이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15명의 기획단을 꾸려서 총선 체제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여당의 총선 기획단에 유독 눈에 띄는 의원, 바로 금태섭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진인데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 금태섭 의원이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밝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 관련한 내용은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토론으로 고칠 부분을 고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만약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지 아니면 혹은 정권이 악의를 가지고 그 공수처라는 기관을 이용했다면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토론을 해서 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것이 뭐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뭐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좀 걱정하는 말을 한 편인데 네네.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한마디도 반대를 하지 않고 좀 무리스러운 논리까지 들이대서 방어만 했다면 과연 그것이 당을 돕고 지지도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유우파의 모든 뜻 있는 분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보수통합 공론화를 공언했는데요. 그러면서 통합의 대의 앞에서 먼저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 이런 다짐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으로 가보시죠.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통합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 물밑에서 하던 논의를 본격화하고 과정마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당내에 통합 논의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자유우파의 모든 뜻 있는 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 협의 기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통합협의 기구에서 통합 정치 세력의 가치와 노선, 통합의 방식과 일정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의 대의 앞에서 저부터 성찰의 자세, 열린 자세,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럼 정신 나간 소리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항상 닫혀진 문 안에서 살던 제가 그댈 갑자기 만나게 됐죠.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항상 저의 자리를 찾아 헤맸었죠. 즐거운 파티에 갈 때나 작은 모임에서. 하지만 이젠 달라. 그대 만나 처음 느껴보는 특별한 기분.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 우리 함께 사랑은 열린 문. 둘이서 함께 다 먹어볼까요? 샌드위치 그 말하려고 했는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처음이야. 약속 찌찌뽕 생각하는 게 같다는 건 한마디로 운명이야. 우리는 천생연분 잘 가라 지난 날 아픔들 이젠 돌아보지 않을래.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 너무나 행복해. 우리 함께 사랑은 열린 문. 정신 나간 소리 해도 될까요? 저랑 결혼해 줄래요? 더 정신 나간 소리 해도 될까요? 좋아요. 영화 겨울왕국 OST 중에서 사랑은 열린 문 들으셨습니다. 3129번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처음 문자 보냅니다. 남편이 즐겨 듣다 보니 저도 은근 빠져듭니다. 재밌고 쉽게 시사를 풀어주시니 참 좋아요. 쭉 애청해서 상식 업, 시사 업
팔게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K76081993 계정 쓰시는 분,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버블7 지역하고 겹치네요. 어제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여기 땅 투기 지역이니까 투자하세요 하고 찍어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잠시 후 선대인 소장한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726번 쓰시는 분, 참 답답합니다. 답은 사회적 학력 차별 해소가 답인데 입시 제도는 답이 없습니다. 학력 차별을 해소하라. 고졸 초임도 3천만 원만 줘보세요. 대학 진학률 확 줄어듭니다. 수험생도 마구마구 줄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학령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2030년쯤 되면 아마 대학 정원보다도 그 출생자 수가 적을 거예요. 예, 그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하는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자, 0298번 쓰시는 분, 사랑은 열린 문, 정치는 공천권. 이경주님, 우리 정치 현실이 이 노래처럼 로맨틱하면 참 좋겠네요. 네, 그래요. 이런 문자 잘 받았습니다. 자, 속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속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1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 모두 27곳이 선정됐는데 집값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 이번에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대인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대인 소장님은 김현미 국토교통부하고 통화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나요? 근데 힘은 없습니다. 힘은 없어요. 아니 뭐 통화한다는 게 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반증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선정된 지역 보니까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해서 27개 동이더라고요.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것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그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제가 좀 모두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네. 지금까지 저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호의적으로 보고 최대한 좀 이렇게 그래 오셨어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 정책 발표를 보고는 제가 정말 좀 쓴소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은 그래요. 뭐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뭐 전임 박근혜 정부가 워낙 뭐 이 규제를 많이 풀면서 집값을 띄웠고 또 뭐 투기를 사실상 조장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뭐 가감하지는 않더라도 그동안 이렇게 쭉 뭐 일정하게 투기 억제 대책을 이렇게 구사해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좀 가감하게 계속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좀 잡히는 듯 하다가 시간 지나면 뛰고 잡히는 듯 하다가 뛰고 하는 상황이 되풀이 됐거든요. 네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대책도 저는 그렇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당장 이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제 적용 지역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김현미 장관이 처음 이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았을 때는 상당히 가감하게 밀어붙일 것처럼 했거든요. 네. 그 기획재정부가 반대해가지고 대통령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또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철한 것이 분양가 상한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된다. 또 실제 지정 지역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초를 치지 않았습니까? 초를 쳤어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그 분양가 상한제를 가감하게 실행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일시적으로 재건축 집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다시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지난번에 그 10월 초였나요? 그 정부가 이 관리 처분을 이미 받은 단지들, 이 54개 단지 6만 5천 세대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분양하면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해주겠다. 이러면서 그때 또 집값이 확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한다고 해서 제대로 실행을 하면 집값이 잡힐 텐데
이게 계속 찻대고 퍼대고 하는 식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리처분 이미 받은 단지들은 네. 이미 상당 부분 6개월 정도 이 상한제 대상에서 이렇게 제외됐고, 그러니까 네. 연기가 된 거죠, 사실상.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발표된 내용을 보면 서울 강남 4구 집중되긴 했는데 이건 뭐 4개국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중에 27개 동네만 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혜택,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지역들은 최소화되고 네. 오히려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지역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 이 대상지들, 그리고 지금 서울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지역들이 뭐 강남 지역에 몰려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핀셋 규제라는 이름으로 이 규제 대상 범위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 기미가 너무 역력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지금 이 유동성도 계속 늘어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금리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집값 불안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게 그 실수요가 아닌 거죠.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거래량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거래가 일어나는 것의 상당 부분을 보면 이 사실 굉장히 그 다른 데서 자금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살지 않고 네. 전세나 월세를 끼고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것들을 실수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투자 수요 또는 좀 더 부정적으로 보자면 투기 수요에 가까운 거죠. 그래요. 아니 기획재정부가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 집값을 잡는다는 그런 네. 명목대로 두고 실은 이 정책을 무력화하려고 회방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뭐 좋게 좀 이해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부동산 경기가 뭐 가라앉아 있으면 특히 이 부동산 경기는 건설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건설 투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경기에 민감하죠,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성적표가 너무 나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로 이제 이 이른바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아파트 분양이 미뤄지면 네. 그게 이제 건설 투자가 위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그래도 숨통을 트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문제는 거꾸로 그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서민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라면서 분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당에게 심판하는 성향의 투표를 하게 되면 그건 또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그게 우려가 되는 건데요. 예. 만약 그런 셈법으로 이렇게 이 정부나 예. 특히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푸시를 하고 또 여당의 상당 지역구 의원들이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넣지 말라 이렇게 로비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상당히 이제 좀 이 협소하게 보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한 것처럼 이게 지난해에도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 종이 호랑이식의 그런 종부세 개편안이 나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때 이 서울 지역 통계발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집값이 급등했었단 말이죠. 한때. 네. 그때 우리가 목격했던 것이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급락했었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그러면 이게 대다수의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집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서 국민의 한 70% 정도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특히 20대에서 40대까지의 민주당 주력 지지층은 무주택자들이 많아서 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큰 틀에서 오히려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인데 네. 만약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기획재정부가 또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뭐 총선을 앞두고 분양가 상한제 이 대상 지역을 최소화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저는 그건 오히려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336번 쓰시는 분이요. 정책 이반자들이 부동산 이익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박재만님
집값 잡으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 겁니까? 서울 전역이 엄청 올랐는데. 데라우치리님, 근본책을 안 쓰고 핀셋 규제만 남발하다가 핀셋 투성이 미라가 될 듯 이런 말씀하셨고, 이경주님, 나라에서 좀 더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좋겠어요. 서울 집값 보면 정말 기막혀요. 0298번 쓰시는 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정년 퇴직이 최고치를 앞두고 노후 대비 최고의 투자처가 부동산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는 공시지가의 실거래화와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인상만이 부작용 없는 해결책입니다라고 하셨고, 8833번 쓰시는 분, 정부에서 가격을 간섭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반하는 것 아닐까요? 대신에 보유세를 지역별로 탄력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의견 보내셨어요. 들으신 소감 어떠십니까? 몇 가지 여러 가지 지점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네. 저도 조금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계속 이렇게 핀셋 규제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역설적인 게요. 정부 정책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핀셋 규제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보면 그 발표문 내용에 늘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안을 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시장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리고 특히 실수요 중심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계속 투기 수요 또는 투자 수요 이런 흐름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이 국민 주거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그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그 상황에 개입하면서 그 상황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최소화하겠다. 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상황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들을 일관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늘 그러지 않고 핀셋 규제라는 이름하에 실제로는 계속 질병 규제를 하고 그래서 이쪽을 틀어보면 그 핀셋 규제 대상에서 빠진 지역들은 다시 이제 풍선 효과로 튀어오르고 그러면 정부가 또 그 지역을 다시 이제 쫓아가서 묶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봤던 것은 계속 규제 대상 지역을 벗어나서 이 집값이 다시 튀어오르고 그러면 정부가 뒤늦게 두더지 잡기식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정책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안 통한다는 걸 지금 본 거잖아요. 지금 선대인 네. 소장의 문제인식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도 공유하고 있을까요? 저는 공유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도대체 무슨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재정부 관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고위 관료들 중에는 강남권에 이제 집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아, 그거예요.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는 네. 그런 분들의 이제 비중이 높으면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정상 아니야? 그리고 이 정도 집값이 좀 오른 게 어때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이 줄어서 집값이 뛰었다. 그러니까 공급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식의 이른바 부동산 시장의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네. 그런 논리에 포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사실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분들이 조금 더 일방적인 그런 논리에만 사로잡힐 게 아니라 네. 무주택 서민들을 포함해서 왜 지금 집값이 뛰고 있는지 좀 면밀히 살펴서 이게 단순히 공급 때문이라면 지금 최경환 부총리 이래로 계속 규제를 풀고 공급을 확대한다고 했고 실제로 확대되는데도 집값이 뛰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젠 틀렸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공급을 더 해야 집이 안정된다라는 식의 논리에 끌려다닙니다. 이분들. 이쯤 되면은 무능한 게 아니라 일부러 이런 집값 안정책 같은 것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남모르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어요. 꼼수라고까지 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좀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이른바 이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네. 기존의 좀 기득권 논리들을 계속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예를 들면 아까 언급했던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도 네. 그 종부세 개편안이 나왔을 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그 종부세 처음 내놨을 때 비해서 거둘 수 있는 세수 효과가 한 4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랬죠. 예, 그 정도밖에 안 된 안도 청와대 그 이른바 특위에서 청와대 이제 산하의 그 조세정 특위에서 나온 그 안조차도 너무 세다고 기획재정부에서 그때 뒤집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보낸 시그널이 상당했죠. 이 정부도 결국은 뭐 큰 소리 떵떵 치더니 네. 별거 없구나. 예.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김현미 장관이 굉장히 뭐 세게 추진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바람을 빼더니 실제로 정책상으로도 뭐 상당수 지역이 6개월 정도 지연이 됐고 네. 또 이번에 발표된 내용도 보면 사실 뭐 대상 지역을 거의 최소화하려고 뭐 엄청나게 애를 쓴 듯한 느낌의 발표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부동산 시장의 세력들은 이런 상황이 뻔히 보이는 거죠. 네. 결국은 뭐 세게 이야기해봐야 결국은 내놓는 정책이라는 게 이 네.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예. 자, 그렇다면은 선대인 소장께서 지금으로부터 40초 정도 대책, 대안 제시해 주시죠. 일단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는요. 지금 대상을 더 넓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기존에 비해서 기존에 이제 그 허그를 하는 데서 분양가 심의에서 5에서 10% 정도밖에 이 분양가를 더 조정 안 하겠다는 거 하는 거거든요. 이 조정폭을 훨씬 더 키워야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해갖고는 사실은 하나만 하는 정책이고요. 네네. 그와 더불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더 이제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네. 그 공시 가격들을 현실화하는 거, 이거 뭐 현실화했다고는 하지만 네. 실제 시세가 올라간 수준만큼도 지금 못 따라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정책들 이제는 진짜 실행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1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